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또 8년 만에 보수가 지방 권력을 또 탈환하기도 했는데 우선 세종시에 있어서 지난 6일 지방선거 좀 한 줄 평으로 정리하자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먼저 이승동 기자. 천지개벽 그리고 민주천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은데 그 3구 선거 연장선 성격으로 치러졌죠. 17개 광역자치장 가운데 민주당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곳 그리고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 그렇죠. 나머지 이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뭐 다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왔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거의 천지개벽 수준 아니냐. 그리고 민주천하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거창하지만 좀 수상스럽이지만 네.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요게 이번에 좀 통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잘했다라기보다는 또 우리 앞으로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때문은 아니라 민주당이 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방 권력은 상당히 균형점을 맞춘 시장은 국민의힘,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약진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치를 잘해야지만 서로 대립해서는 세종시가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기대감을 좀 투영하고 싶습니다. 역시 뭐 세종시 유권자분들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뭐 아무튼 두 분께서 이런 간단한 좀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그 최민호 당선인이 승리를 좀 이렇게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언론에서도 그랬는데 최민호 당선인의 좀 승리의 배경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참 민심이 갈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철옹성처럼 민주당이 뭐 큰 이변 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예상치 않은 좀 변수가 어쨌든 3월 9일 또 대선에서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 좀 바람이 쭉 불면서 세종시에도 그게 찾아왔고 뭐 민주당 내부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나타났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대선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84일 뒤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취임 22일 뒤에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열성 지지층이 결집하기보다는 좀 그 느슨한 지지층하고 이제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컸고 그리고 투표율이 또 뚝 떨어졌어요. 지난 2008년, 그렇죠. 18년 선거보다 한 10% 정도 떨어지면서 역시 투표율이 낮으면 좀 보수에 좀 유리하지 않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예고됐던 일이 아닐까 지나고 나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강력하게 좀 드네요. 민주당의 도시라는 표현보다는 공직의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바뀌면 지방 권력도 그렇죠. 같은 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어떤 변화도 분명히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의회 같은 경우도 다수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차지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뭐 구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협치가 필요하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좀 제가 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출범 이후에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정책들을 중앙부처하고 정책들을 이제 같이 수행하면서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뭐 세종시가 어떤 곳이고 행정수도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국회사당까지 뭐 다 축적했는데 의회가 지금 초선연도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의회와의 협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 초선의원들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의 이도를 높여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너무 어려우면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견제부를 한번 시청하시라.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네. 입당을 하고 1년 만에 또 되신 분도 계시고 뭐 갑자기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만 알면 안 되거든요. 드라마 다시 보기가 뭐한 몰아보기. 20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66회인데 네. 그러려면 상당한 열정을 근데 가지고 너무 지름길이잖아. 너무 쪽집게. 저도 동감하고요. 뭐 저희가 뭐 프로그램 출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어쨌든 엑기스만을 전달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우, 다른 진짜. 방송에서 하지 않는 정말요. 이거 분명히 잘리겠죠 이벤트는. 예. 아니 네. 더 넣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17대 1의 싸움, 1917년대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17대 1의 구도인데 네. 13대 7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2022년 시의회 구도가
사실 2014년에 2대 그 세종시 의회 구도랑 거의 대자뷰예요. 대자뷰여서 2대 1의 싸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시장이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줄다리기가 가능한 그러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구도, 긴장감 있는 구도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의원 역량들도 더 경쟁 구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긴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세종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좀 한편에선 기대를 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잠깐 또 언급을 하자면 최규진 교육감의 당선을 이야기를 많이들 해왔었지만 사실 뭐 워낙에 후보가 이제 난립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 선거 기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막 동감을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50.6% 대 49.4%. 이게 어떤 결과일까요? 비슷하죠. 굉장히 그건 박빙이었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50.6%가 진보 교육감 3명, 진보를 표방한 교육감 3명의 득표율이고요. 그다음에 49.4%가 보수를 표방한 3인의 후보 득표를 합계해요. 그러니까 약간 진영 논리에서 서로 팽팽한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2선에서 3선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장도 약간 국민의힘 보수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단일화 요구가 이제 보수 쪽에서 더 강했는데 그게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을 안고 3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학령층 자녀를 두지 않으면 관심도가 좀 낮아요. 떨어지기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양자구도가 형성된 곳은 이제 보수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정말 다자구도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진보가 승리했는데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난 것 같습니다. 미래 4년 세종시를 이끌어갈 이런 지방 권력이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보다 희망찬 세종시 미래를 좀 기대를 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당선인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그 세종시의 미래 4년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세종시에 정착해서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국토부가 내세운 기준으로는 유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교육 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이거든요. 약간 지금부터 그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마도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육 분야 이야기 나눌 때 그 최규진 당선인까지도 같이 한번 이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최대 화두였죠. 그 자족 기능 강화 분야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가장 중요해진 게 이제 자족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공약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2022년부터가 실질적으로도 자족 성장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족 성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세종시 7대 공약이 담겼는데 네. 그 안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족성 공약들이 좀 인기를 끄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송 기자 작년에 그 인천 송도신도시 예, 갔다 왔죠. 맞죠. 그래서 예, 예. 저도 한 달 전쯤에 송도신도시랑 그쪽을 좀 다녀왔는데 그래요?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 하루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좀 규제에서 자유롭고 뭔가 그 도시만의 특화를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고 공약화되면서 가시화될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특화 부분에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뭐 큰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수도권에 버금가는 네. 기술 기업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연구 개발이라든가 청년 창업 집적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구상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 막 그 부분이 어쨌든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에서 또 다른 형태의 경제자유 구역 특구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시험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족 기능 구축. 이 공약이 행정수도를 압도했다는 거. 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을 압도하고 이제 지역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로 관심이 옮겨졌다는 거에 되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여기랑 쌍벽을 이룬 게 또 있어요.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이라는 이제 공약을 냈는데 충청권 상생협력권이라는 걸 좀 따져보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충청권의 새로운 통합 경제권을 이제 묶어서 뭐 지역 산업에 대한 이제 상호 발전하자 이런 이제 생활권을 묶어놓은 건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죠. 그래서 국가 미래 이제 신먹거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세종시 경제 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공약을 밀고 있죠.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뭐 국정과제에도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중앙정부와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이번에 다 또 국민의힘 뭐 후보들로 이제 당선이 다 되면서 사실 이제 공동 협력을 할 수 있는 큰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전망 좀 밝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잘 될까요? 입지 갔다가 또 경쟁할 수 있잖아요. 지역 갈등으로 그렇죠. 비춰질 수도 있고 그동안 총론에서는 좀 상생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 갈등이 좀 심화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KTX 세종역, 서울 세종고속도로 뭐 각종 구축 사업 그렇죠. 추진 시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좀 지역 이기주의 한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들을 상당히 만들어내서 협치가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좀 상징적인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망을 좀 밝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에요. 그래서 4개 시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기구를 만들던가 소통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좀 미래가 좀 밝지 않느냐. 겉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도 봤을 때 그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같은 당이잖아요. 그렇죠. 7월 1일부터는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4개 시도 단체장인데 서로 성씨가 같은 단체장끼리 뭐 잘 묵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도별로 규모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도대체 입지를 또 어디로 할 거냐. 입지를 놓고도 아마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그래도 4개 시도 단체장이 조금 더 협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으나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없었던 조건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또 협치가 과연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최민호 당선인의 자족기능 공약 가운데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젊은 도시 세종에 걸맞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제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최민호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청년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최근에 쭉 흐름들을 봤더니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주거 안정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고 그만큼 세종시의 젊은 층은 많지만 젊은 층들이 세종시에 정착해서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주거 안정이라든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진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라는 건데 다수의 기술 창업 관련 기업 기관이 경제자유구역과 별도의 기술 창업 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술 플랫폼을 뭐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잘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네, 맞아요. 잘 그려지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중앙의 공약으로 됐기 때문에 뭔가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러니까요. 청년들한테 임대료 싸게 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연구하세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년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행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지가 숙제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센터나 SB 플라자 거기에 다 청년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요? 어려운데 조금씩 이제 그 윤곽을 갖춰가 나가는 거거든요. 예. 시도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의 모습들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뭐 그렇죠. 임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워낙에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그런 형태는 좀 아니기를 좀 네.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 자족 기능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의료 부분 아마 시민들께서 제일 뭐 좀 확충됐으면 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의료 분야에서도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걸 뭐냐면
건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비롯해서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정말 좀 계획대로 잘 추진만 좀 된다면은 뭐 수도권 서울 같은 곳으로 굳이 뭐 암치료하러 안 가고 지역에서도 뭔가 이런 고급의 뭐 양질의 의료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저는 또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된다면 네. 정말 엄청난 파급력, 그리고 자족 기능 구축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인구 효임 효과, 그리고 뭐 상권 활성화, 아주 파급력 있는 그 공약이거든요. 중입자 암치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입자 빔을 쏴가지고 암 조직만 죽이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치료기보다도 탁월한 이제 뭐 효과가 있다, 그 입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전국적인 지자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그 치료센터를, 암치료센터를 유치하려고 되게 지금 수건이죠. 수건 사업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 신동 중이온 가속기, 그리고 충북고창 방사관 가속기,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가속기 과학과 등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분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공약으로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확 그려지지는 않지만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트렌드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암치료센터가 지금 수도권하고 동남권에 한 곳씩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부권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어떤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종시에 실제로 지금 세종 충남대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5-1 생활권과 5-2 생활권에 그 스마트시티와 헬스시티라는 컨셉으로 가면서 그 안에 의료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효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세종시가 어떤 국제 의료 관광 허브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이슈, 되게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분야가 또 뭐냐면 교통 분야 바로 또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에서 굉장히 교통 분야,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한데 그중에서 단연 관심은 역시 철도 아니겠어요? 뭐 KTX 세종역이다, ITX 세종역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철도 관련된 공약이 있었죠? 좀 어떤 공약이 핵심적이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지속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 공약이 수년간 나왔던 것들이 좀 반복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최민호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 철도 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조금 더 범위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구상이죠. 그래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현재 용역상으로는 2029년 전후에 그것도 이제 대전, 세종부터 먼저 충북은 언제쯤인지는 아직 목표 시기가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시기적으로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드러난 반성역과 그다음에 KTX 세종역을 전제로, 건립을 전제로 한 금남역, 그리고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역, 나성역, 정부 세종청사역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제 조치원역으로 가는 뭐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역철도는 어쨌든 지역 간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내 그물망 철도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특정 지역만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도 해달라 이쪽도 해달라는 요구들이 오는 과정에서 이 노선이 과연 이렇게 현재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조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데 있어서의 수도권 전철이 이제 천안까지 내려가는데 이거를 세종까지 연장하는 이 부분을 가시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민호 당선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조치원역에 왕복 하루에 8회 그 KTX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KTX 세종역 역시도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시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마
민선 4대 시정부를 평가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많이 나왔던 사업들이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네요. 교통 중에서 철도 분야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다고 한다면 버스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의 무료화 추진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춘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점진적인 확대를 좀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최민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정말 전면 무료화라면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시민들은 그냥 대중교통 무료로 하면 네. 내 집 앞에 있는 버스, 저쪽 걸어가서 있는 버스 모두 다 그냥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죠. 유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버스 적자, 그 버스 노선에 대한 이제 교통공사 운영 적자, 그리고 버스 회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약을 냈으니까 추진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면 무료화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면 무료화라는 그걸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무리수였고 저는 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지금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공약이 이건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명분 있게 가지치기 비지 작업을 잘해서 공약 이행에 목록에 올려놓고 공개를 해야지.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전면 무료화는 말도 안 된다. 제가 이해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세종 시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무조건 무료하고, 그러니까 뭐 임기 4년 이내에 이제 무조건 무료하고 BRT라든가 광역버스만 좀 빠진다. 전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있어서는 선별적 무료화라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적자 노선은 시내 마을버스예요. 그리고 BRT 노선은 적자는 아니에요. 흑자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대신 이용 활성화를 더 해주기 위해서 요금을 좀 낮춰주고 시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이니까 무료화를 해서 수요를 더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인데 노선은 그래요. 선별적이지만 태어나서부터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연령대의 모두 무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승동 기자랑 면밀한 검토 없이 좀 제기된 공약이다. 선심성 공약이다라고 저는 이제 진단을 내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선별적 무료화로 시내 마을버스를 다 무료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이용률이 거의 없는 지선버스까지도 저희도 놔주세요. 저희도 놔주세요. 이게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사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과대한 인력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대화되고 있어요.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고 있고 이용률은 10%도 안 되고 있고 버스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 검토 없이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종도시교통공사랑 민간 세종교통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가 500억 원이 넘어섰어요, 이미. 점점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그 버스 요금 내는 부분의 수익이 한 150억 원 안팎이에요. 그 부분도 생활권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늘어나겠죠. 좀 그렇게 됐을 때 거의 매년 6, 700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면 매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인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도시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자전거도 활용해야 되고 킥보드도 활용해야 되고 셔클도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 택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잘 나오기를 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선거 공약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결정되거든요. 뭐 이건 새로운 시도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인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지 뭐 다음 주나 이른실 뭐 발표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첫 시도는 아니었고요. 이미 그 세종시 의회에서 대중교통 그 어린이와 65세 이상 무료화의 제안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일부 후보들이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을 또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공약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지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일명 엠버스죠. 광역 급행버스인데요.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기울였는데 이번에 공약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급행버스의 매력적인 거는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해요. 예산이 이제 세종시 예산이 부담이 좀 적다. 일단 이게 지역에서 유치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통 수요를 보거든요. 수도권에 운행이 돼요. 지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공약이니까 이제 인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내세운 기준으로는 유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된다면 뭐 만나서 협의를 하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어쨌거나 매력적인 요소가 재정 면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충청도 상선 발전, 지역 균형 발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어쨌든 엠버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사실 수도권이나 인근 대전, 청주나 천안 정도도 비교 대상은 사실 아니에요. 네. 뭐 그 정도로 세종시가 그 교통 지옥은 아니거든요. 네.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면서 뭐 신호가 몇 번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다 어느 시도나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정차 현상이 심각한 교차로들이 있어요. 그런 교차로들 그리고 이제 컨셉 자체가 도로 폭은 좀 좁게 해놓고 그 자전거와 보도를 넓게 해놓은 부분 그 컨셉이 다른 시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교차로 막히는 구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찬반 양론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 보도와 자전거 저 같은 사람이겠죠. 자전거 타고 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줄이고 차도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운전자 입장 저도 운전을 또 하고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통통 비는 자전거 별로 타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저렇게 넓게 해놔 비효율 아니야? 거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민호 당선인이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그 교통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이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행정 기능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행정 수도 완성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데 과연 최민호 당선인의 세종시 산하에서 이런 행정 수도 완성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도 최근에 통과되면서 2027년까지 세종시 S-1 생활권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상의 어떤 행정수도 기능의 대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 여성가족부 폐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잔류한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부분은 하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와 차이점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어떤 명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든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도 어느 정도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췄다라고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걸로 머무르지 않고 진짜 수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미래전략도시라는 다른 기능으로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대한민국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간 수정 노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인데요. 제 소식통에 의하면 조금 더 기대 이상 규모의 우리가 생각했던 11개 상임위 이상의 뭐 상임위를 옮겨오려고 이게 계획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뭐 소식통에 의하면 제가 뭐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일단은 당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최종 목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떤 방식으로 될 거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4년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또 최민호 시장이고 그리고 민주당 양 국회의원 2명이고 이 문제가 가장 좀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사실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되어 나가느냐 이 부분들을 뭐 지속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더 크게 이야기 나눌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아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어서는 좀 교육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분야는 교육 분야예요. 왜냐하면 시 집행부는 결국에 이제 최민호 당선인은
보수, 최규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진보. 이렇게 약간 이제 교육과 정책이 서로 좀 나눠지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춰지게 됐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교육 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이거든요. 약간 의견이 서로 좀 엇갈리는 것도 같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하고 뭐 어찌 보면 또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생 선발이라든지 또는 뭐 교원 선발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율권을 줘서 새로운 대한학교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고 스위스의 발도르프식 어떤 교육을 사례로 삼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수동 기자가 좀 잘 사는 집안이요. 돈이 좀 많아요. 아이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어떤 돈을 출자해서 이런 형태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형태의 학교를 짓고 거기에 국가가 같이 서포터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기존 학교 교육하고 어찌 보면 약간은 뭐 획일화 도제식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모델을 세종시에 잘 키워가지고 잘 되면 전국적인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은 최기준 교육감 당선인이 지향하는 가치랑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복역 상향평준화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진 교육감은 어쨌든 새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세종시 특별법의 어떤 교육 자율권을 담는 형태로 다른 루트로 접근해 보면서 장점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진돼 왔던 뭐 특수목적구 폐지론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발이 있어요. 뭐 전교조도 그렇고 이거는 뭐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제 교육시장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잡음은 있을 거예요. 잡음이 있을 건데 하여튼 뭐 최규준 교육감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도 되게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죠. 예.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좀 한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세종시에 이제 남아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뭐 국제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가 있는데 원래는 2025년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슈화 됐던 것 같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교육부가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데 국제고 구성원들, 지역 사회 그리고 그 비슷한 그 개념의 학교를 갖고 있는 타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정책은 바뀔 수는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교육 자유특구 이제 시범지구 지정 과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시장과 교육감의 이제 교육 관련 공약 중에서 좀 주목되는 거 좀 한두 가지 정도씩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워낙에 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최민호 당선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교육 관련 공약이 있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여민전 에듀포인트 신설. 여민전이라면 지역화폐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교육과 관련한 이제 포인트를 쌓는 걸 저희 지급을 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앞 포켓 주정차장 일명 드롭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잠깐 정차할 수 있고 이렇게 애들 내려줄 수 있고 그렇죠. 승하차할 수 있는 승하차에서는 잠깐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종형으로 좀 맞춤형으로 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좀 확대. 지금 기존보다 지금도 뭐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끕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편동에 그 공동 캠퍼스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024년 정도부터 개교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대학들이 조금씩 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융합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공동 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교들의 조기 개교를 유도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타 지역 대학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좀 가져가겠다. 그 타 지역 초점이 근데 뭐 세종 시민들의 바람은 뭐 어떤 지방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명문 대학들이 와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또 구현이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절실함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좀 무리수를 여러 곳에서 던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뭐 청사진 나무 너무 좋고 장밋빛 너무 좋죠. 근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좀 그쵸. 무리수를 약간 두긴 두셨어요. 예.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개 지금 대학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굉장히 지금 좀 또 쉽지 학년부가 않은 주고, 분야이긴 그렇죠. 하죠. 그렇다면 그럼 최규진 교육감 당선인의 좀 공약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공약 또 한두 가지만 또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대한민국 교육의 해묵은 과제인데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은 네. 또 이번에 그전에도 이제 늘 뭐 최규진 당선인께서도 말씀을 해오셨던 부분이지만 이번엔 좀 확실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이 세종시에서 과연 새로운 모델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좀 실행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학급당 학생 수 줄게 되면 교원도 더 늘어나야 그렇죠. 되고 그만큼 사회적 병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뭐 빨리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 속도를 낮춘다라고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과학문화센터 설립이 공약으로 내걸어져서 아마 이제 그 입시는 5-1 생활권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학년제 자기주도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학생 1인당 1 디지털 학습기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네.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절실한 과제로서 그 부분을 좀 가져가는 것들 그다음에 뭐 체험학습비라든가 체육복비라든가 실습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공짜로 주는 건가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내 있잖아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있죠. 반납을 해야 되는 아, 공동 나는- 자전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추가로 또 얘기할 만한 공약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2, 3대 그 세종시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뭐 학력자와 관련한 문제. 네. 거기에 대한 공약이 좀 눈에 띄고요. 뭐 그리고 좀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2위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소하는 공약들이 좀 났어요. 5명 싣기 위한 공약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깊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시선을 달리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관심거리로. 아무튼 뭐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기는 굉장히 쉬운데 앞으로 좀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야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좀 미래 청사진까지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 분야는 뭐 사실 이태 기자가 평소에 가장 관심 갖고 있어 하는 그런 분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거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제가 미래에 뛰어놀 곳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늙어서도 뛰어놀아야 되고요. 중앙 녹지 공간이나 표현도 하고 네. 세종시에서 행정구역상으로는 S-1 생활권이라고 하고 미래는 세종동이 될 거예요. 이름이 세종시의 세종동이니까 중심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거기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 컨셉도 여의도 의사당처럼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뭔가 개방형으로 현대적 컨셉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공원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녹아들면서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언론 단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종 언론들, 방송사부터 일간지, 뭐 인터넷 신문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 와서 집적화 기능을 하면서 사실상 중심 기능이죠. 중앙녹지공간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뭐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가로질러서 금강보행교까지 그렇죠. 여기 공간은 어쨌든 계속 차근차근 시민 친화형으로 그다음에 방문객들 맞춤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겠다라고 하는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이고 그게 이제 비단강 프로젝트로 해서 비단강. 예, 이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대관람차를 넣겠다라고 중부권에는 없죠 현재. 그런가요? 그래서 규모 있는 대관람차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영국 런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랜드마크로 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합강에서 세종 복까지 거리를 또 휴양 레저 공간을 만들면서 그 금강 위에다가 배를 띄울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거기에 뭐 루미나리의 거리도 만들고 사계절 뭐 체험형 시설도 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밋밋해 보이는 요 공간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더해서 조금 더 새로이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제구에서 지금 몇 회인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런던에 같은 대관람차를 만들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냐고요. 누가 얘기했냐고. 같이 얘기했죠. 같이 얘기했나요? 그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파격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데 세종시에 참 어울릴 만한 거다. 그래서 런던 아이 같은 요거는 이제 하여튼 좀 팍팍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도움 주고 하여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한글사관학교 유치 한글사관학교. 예, 한글사관학교 유치 문제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 마을 또 조성 공약이 또 있어요. 경부선역 따라 예술인 마을 조성 그리고 그 세종시 문화재단에 또 재정 지원 합리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에 대한 그 관심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행정 수도에 매몰돼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 그냥 매몰돼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선을 좀 폭넓게 확대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우리 시민들이 행정 수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시에서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집문 밖을 나오면 뭐 재밌는 일들이 생기고 즐거운 곳이고 풍경이 좋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많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낸 거에 대해서는 참 의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문화 이런 예술 또 체육 분야가 시민들께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치.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공약들을 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시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해서 뭐 시의원 당선인들까지 세종시에서 꼭 좀 한번 이 공약만큼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들이 다 나와요. 공약에도 다 예. 나오고 자부심.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제가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자연사 박물관 관심 가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자연사 박물관만 된다면 지금 뉴욕 박물관 아시죠? 박물관은 살아있다. 연간 500만 명의 그런 어떤 관광객. 2013년에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세종시가 입주로 정해졌는데 2년째 표류를 하고 있어요. 네. 행복청에서도 입장을 뭐 말은 했지만 뭐 계획은 있고 입지는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자꾸 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로 삼았던 백화점 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예. 당선인께서 이제 그 공약은 또 담지 못했어요. 그 백화점 부지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자연사 박물관은 어떻게 실행력을 담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다만 어쨌든 그 최민호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색소폰 연주를 좀 잘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베란다 콘서트도 그렇죠. 뭐 정파와 상관없이 공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동화도 뭐 작가세요. 또 그래서 실제 그 동화를 읽어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면모를 빼고 그 동화 작가 이름만 보면 동화 괜찮다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감수성은 있는 분이니까 분명히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건설 구조에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활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더 배가시켜줄 그런 기능들, 이승훈 기자 언급했던 그 기능뿐만 아니라 금강보행교 주변 신수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상권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다음 방축천변에 지금 통매각된 특화 상업거리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그런 기능들이 살려지면서 그러면은 그 기능이 살면 당연히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또 왔는데 답을 그릇이 없어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서 같이 속도를 맞춰가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좀 그 어떤 세종 시민들도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도시든 물을 잘 활용하는 도시가 번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금강도 있고 제천, 방축천, 그다음에 삼성천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으로 가보면은 고복조 수지가 있고 또 조천변이라는 또 명소가 있고 이런 그 물을 활용한 친수 자원들을 활용한 어떤 그 도시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대안으로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들도 잘 원만하게 좀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당선인들,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그런 공약들만 원활하게 잘 추진된다고 하면 정말 세종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또 모든 시민들 또 두 분 뭐 기자분들의 굉장히 그런 견제의 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마지막으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두 분께서 한번 견제구 한번 좀 날려주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부터 세종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감 있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협치를 잘할 수 있는 구도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어떤 뭐 갈등과 대립 구도는 좀 지양하자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견제구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야와 진영 논리는 이제 그만. 세종 시민만 보고 갑시다. 세종 시민을 바라보자라는 뜻이 담긴 그런 견제구였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세종시 건설 목적이나 그리고 세종시의 탄생의 의미, 왜 탄생했느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지각해서 정부,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국가책무 조항을 좀 알고 그거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의 조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입법상, 행정상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와야 된다. 한다. 강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외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윤석열 정부 법대로만 해라! 이런 두 분의 강력한 견제구 한방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당선인들께 다스리라 그렇게 믿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7월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가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왔듯 앞으로의 10년 동안 세종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당선인들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